스마트팜. 네, 스마트팜. 야, 이제 이런 그 뭐라고 해요? 농업? 아무튼 농업. 이런 것도 야, 스마트로 갑니다. 스마트폰 아닙니다, 여러분. 팜이에요, 팜. 정확하게 스마트팜을 뭐 많은 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혹여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스마트팜 하면 정의를 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정의부터 물어보시는군요. 대본대로 안 하시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네, 그 스마트팜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태풍 오거나 막 이러면은 무너질 수도 있고, 그렇죠. 다 날아가 버려요. 네, 그리고 사실은 좀 재배 환경이 조금 불량한 경우가 많죠. 그리고 요즘 같은 때는 이제 여러 생육 제어 시스템들도 막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네. 비닐하우스는 좀 넣기가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스마트팜에 이제 우리나라 아직 1세대 스마트팜인데 스마트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은 그 재배지에서 비닐하우스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유리 온실이에요. 유리 온실. 네네. 네덜란드 혹시 가보셨어요? 네덜란드 저는 얼마 전에 암스테르담 스타보버 했었는데 거기 가보면은 진짜 빼곡하게 그 유리 공장처럼 쫙 빼곡하게 돼 있어요. 유리 온실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이제 유럽이죠. 그래서 강화유리고 그다음에 에프클린이라고 하는 특수 불소 필름을 씌웠기 때문에 일단은 자연재 이런 태풍이나 이런 데 굉장히 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생육 제어 시스템들을 좀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를 대체한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그냥 우리 도시 근교 건축물에다가 이런 실내 공간에다가 수직 형태로 단을 쌓아서 재배하는 방식인데 태양광이 없잖아요. 태양광이 없으니까 LED 조명을 쌓아서 하는 이제 미국의 에어로팜이라는 회사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한국에도 이제 플랜트팜이라는 회사가 그걸 하고 있죠. 그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도시형 식물 공장과 첫 번째 말씀드린 그 유리 온실. LG에서도 가정용 스마트팜이 나왔다고 하시네요. 네, 맞아요. 저건 뭐예요? 그거 집에서 이거 재배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하나 한 요만큼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거. 그게 미국에서 난리 났대요. 미국 애들은 그런 거 약간 잘 키우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LED가 이제 태양광 대체해서 뭐 이렇게 키워주고 뭐 그런. 네, 맞아요. 네. 보통 대부분은 엽채류고요. 그다음에 일부 이제 과일류 정도만 재배가 가능하고요. 반대로 이제 그거는 어려워요. 곡물 쪽은 어려워요. 곡물은 조금 네, 어렵고. 곡물은 불가능해요. 예. 스마트팜 되게 재밌는 지금 뭐 주제인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 스마트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는 당연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날씨가 항상 좋고 그렇죠. 그리고 기후가 항상 좋으면은 뭐 크게 이렇게 부각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워낙 이제 뭐 온난화도 심해지고 지금 뭐 그러다 보니 이상기후가 많잖아요. 뭐 태풍도 많이 오고 비가 뭐 비이상적으로 많이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면은 이 농업 쪽에서 굉장히 도입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그러면 확실히 일단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이렇게 시스템을 네, 갖추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식량 자급률이 좀 많이 지금 40% 중반대거든요. 식량 자급률. 자급률. 네, 자급률이 40%대고 농가가 계속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맞아요. 특히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가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도시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가 좀 심한 편이기도 하죠.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수입도 굉장히 의존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과거에 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무역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네. 또 실제로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인구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가 이게 조금 있어요. 이게 1인당 푸드 마일리지인데요. 푸드 마일리지. 푸드 마일리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생산되는 뭐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식탁까지 가는 그 이동 거리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워낙에 이제 이 수입품 의존도가 수입에 의존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동 거리가 길면은 사실은 막 안전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신선도나 그리고 뭐 탄소 배출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로컬 푸드 운동이라는 것도 했었습니다. 뭐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한 먹거리, 그다음에 탄소 배출 절감을 하자 뭐 이러면서 요즘에 또 가치 소비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소비자들도. 그래서 뭐 특정 지역 미국은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서 먹는 그런 채소나 농산물들은 이제 특정 거리 이내에서 생산된 것만 먹자 뭐 이런 해서 2008년 팜 액트라고 이제 발의돼 갖고 그런 것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로컬 푸드 운동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근거리에서 그러니까요. 뭔가 생산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이런 스마트팜이나 도시 농업 형태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네. 도시에서도 좀 만들어낼 수 맞아요.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이제 글로벌 대형 그런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데 이런 데들이 더 이런 걸 필요로 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 맥도날드 좋아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양상추가 없었어요. 2020년에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한파가 불어닥쳐갖고 맥도날드가 그때 양상추 없이 버거가 나가니까 이 커피 쿠폰을 제공을 한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이제 토마토 대란 이때가 이제 2020년인데요. 2020년에 토마토 가격 6월에 9,000원이었다가 9월에 25,000원. 이때는 이제 태풍이 오면서 토마토 소싱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패스트푸드 맥도날드, 그다음에 롯데리아, 버거킹이 토마토 없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내기도 했었죠. 그때 이제 같은 기간에 노브랜드 버거 드셔보셨어요? 저 아주 좋아합니다. 신세계가 가지고 있죠. 네. 신세계 푸드가 논산에 이렇게 토마토 스마트팜을 투자해서 가지고 있고. 신세계 대단하네요. 노브랜드 버거만 소싱이 딱 됐어요. 그때 이제 다들 느꼈죠. 아마 글로벌 패스트 프랜차이즈들은 엄청난 양의 토마토나 엽채를 그런 양상추 필요로 하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으로 소싱 받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이케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케아는 요 앞에다가 이게 이제 스웨덴인데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케아도 그 레스토랑이 있잖아요. 맞아요. 맛있어요. 예, 거기서 싸고 맛있어요. 저 좋아해요. 생산이 많이 다. 거기 엽채류를 직접 생산을 여기서 합니다. 이 컨테이너에다 아까 와. 도시형 수직 농장처럼. 그리고 그래요? 양액 같은 거 이제 들어가거든요. 양액은 필요하니까 농약은 안 들어가요. 왜냐면 농약이 필요가 없어요. 병충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액 같은 경우는 그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로 양액을 만들어서 다시 여기서 재배하고 재배한 걸 다시 또 거기다 레스토랑에 넣고 바로 앞이니까 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글로벌 이런 가공 외식 업체들이 생산 농가에서 소싱 받는 거 외에 이제 스마트팜을 통해서도 결국 직접적으로 개화될 수 있는 건 이쪽인 것 같아요. 운반비도 줄어들 거고. 네, 운반비도 뭐. 그러네. 지금 재밌네요. 저도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진짜 신기하다. 이케아에서 실제 우리나라 이케아에서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케아를 가진 않아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요. 거기 기 많이 빨립니다. 네, 기가 좀 빨리 먼지도 많고. 맞아요. 그거는 팩트입니다. 네, 저는 지난주에도 다녀왔는데 어디로? 그 이케아 이케아. 일산에. 네, 왜냐면 소파를 좀 사야 돼가지고 다녀왔는데 저거 못 봤네요. 이케아 그 와중에 우리 민소 아나운서 이케아 그 와중에 지금 스마트팜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제일 맛있냐고 물어보시네요. 이케아 그 김치볶음밥 싸고 맛있어요. 네, 그거 한번 가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요게 지금 센터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제 앞으로 이거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필요하고. 근데 자금이 많이 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여전히 뭐 사실 뭐 이슈가 있죠. 비싸고. 네. 일단 설치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비싸다는 게 단점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여전히 이제 이 전기비도 많이 들거든요. LED를 쏘는 거라서. 그래서 이거는 산업용 전기에서 농업용 전기로 이제 그 제도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 전기료가 그 시스템 체계가 다르니까. 그게 있고 초기 설치비가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나 여전히 사람 손이 많이 가요. 그래요? 재배 단계에서는 그냥 뽑을 때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K팜이라고 그래서 3세대 K팜은 완전히 뭐
지능형 로봇으로 가자 뭐 이렇게 자동화. 좀 로드맵을 좀 발표를 했고요. 근데 이제 대신에 이런 초기 비용이 높은 대신에 여기 보시면은 제곱미터당 작물 수가 압도적으로 높죠. 왜냐하면 수직 재배고 아까 스마트 그 유리 온실 같은 경우는 이제 토마토 같은 경우는 1년 1작기밖에 못 하는데 지금 현재 1년 2작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 2배죠. 토마토만 봐도. 그래서 일단 압도적으로 생산량이 많고 일단 물 사용량이 굉장히 적어요. 비용이 적죠. 왜냐하면 뿌리에다 직접 분무하기 때문에 물을 그냥 아무렇게 뿌리는 게 아니고 뿌리에다 직접 분무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기하다. 이런 것들을 계속 정부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 농가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고령화가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저항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커지려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귀농하시는 젊은 분들이 많고 그 젊은 귀농하시는 분들은 특징이 일단 신기술에 조금 저항이 덜하고 맞아요. 자기가 자체 브랜드를 아예 생산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분들 중요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성장 여력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요게 비용도 많이 들고 유지비도 아무래도 아직까지 많이 들고 하니까 기업 차원에서는 해볼 수 있어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이게 계속해서 확대가 되려면 이제 어느 정도 개인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될 텐데. 맞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전기 요금도 농업용 전기는 꽤 저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홍보도 홍보지만은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투자 지원을 좀 해준다든지 이런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투자 같은 경우 결국 정부 지원이 제일 중요하고요. 왜요? 민수 아나운서가 깨타작 로봇 없냐고. 아무리 스마트팜이어도 깨타작은 직접 합니다. 로봇 안 됩니다. 네. 자, 지금 지금 K팜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대규모 투자라던가 네. 1세대 건축물에 그다음에 지금은 개인들보다는 이제 농업법인들 수요가 더 많고요. 그래서 일단 정부가 계속 지원을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어요. 네. 오. 쪽에서. 그래서 스마트팜 밸리, 혁신 밸리 이런 거 할 때 지원해주고 아니면 정부가 먼저 이거를 사서 임대를 주는 방식 하고 있고. 저희 집이 농업을 하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필요하신다. 근데 진짜 요거는 이제 우리도 세대가 교체가 되니까 분명히 근데 이 농업이 아예 죽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요즘 귀농귀촌 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 그쪽을 새로운 사업으로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신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제가 실제로 촬영 다니면서도 봅니다. 제가 지금 MBC 그 촬영 가는 것도 귀농귀촌 하는 분들을 가서 만나 뵙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젊은 부부 혹은 이제 은퇴하셨지만은 그래도 한 뭐 50대 초반 요때 들어가셔서 그렇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 그리고 관심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 지난번 촬영 갔을 때는 농업인데 뭐 스마트팜과는 거리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요즘에는 그 농약이나 뭐 비료 이런 거를 실제로 드론으로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네. 농업용 드론. 와, 그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인건비랑 뭐 큰 차이는 없어도 아무래도 힘이 덜 들어가니까. 같은 비용이어도. 이런 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국내 시장에서는 사실 오늘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와 했지만은 그만큼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뭐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알고 있는 또 그런 시스템은 아닌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이게 좀 대체적으로 저희보다는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이제 뭐 에어로팜이나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유명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패스트푸드 업체들한테도 일부 납품을 시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개화 단계고 우리랑 가장 유사한 일본 같은 경우도 아까 그 유리 온실은 지금 여기 이제 자료에 보시면은 네덜란드는 거의 100% 유리 온실로 다 바꿔주고 일본이 지금 4.5%에 우리랑 굉장히 유사한 농업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 그렇고 우리가 지금 0.9%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충분히 좀 따라갈 거라고 이제 저희가 보고 있죠. 일본 정도는. 네. 근데 일본은 조금 약간
강화 유리니까 예를 들어 뭐 지진이 있으면 유리 다 깨져버리면 그것도 이거 태풍도 많이 불고 그다음에 품질이나 이런 게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네, 수직 재배 형태가 조금 더 수월하고요. 그러니까 유리 온실 안에서도 그 아까는 도시형 식물 공장 말고 이런 유리 온실에서도 수직 재배를 요즘 합니다. 네. 아니 일본도 고령화가 심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이제 물론 보니까 네덜란드나 캐나다 쪽이 조금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해외 기업들이 주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은 현재는 아까 이제 에어로팜이나 이런 보시면 에어로팜. 뒤에 비상장 기업이고요. 아직 실적이 뭐 기여되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게 이제 오. 와. 에어로팜 본사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본사에 있고요. 우리 국내 뭐 관련된 그냥 뭐 기업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지금 근데 없어요. 아,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상장사 중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돈을 버는 애들은 유리 온실 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건축이니까 설계하고 시공하고 그래서 상장사 중에 하나 딱 그린 플러스. 그래서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스마트팜 하면 알아요. 아 맞아요.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PT 다니면서 그래서 이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인바이오나 농우바이오 같은 건 조금 이제 다른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던 거고 도시형 식물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랜티팜이라는 회사가 에어로팜이랑 이제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플랜티팜. 플랜티팜이란 이게 국순당에 막걸리인데요? 네, 국순당이 투자되어 있는 회사죠. 오. 그래서 여기 사진을 잠깐. 근데 아직 비상장 예, 비상장이고요. 기업인 거죠? 네, 지금 시리즈 B 진행 중이었고. 야, 신기하네. 스마트팜. 이거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네, 플랜트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메트로 지하철에 지금 지하철 몇 곳에 보면 이렇게 있는 데가 가끔 보셨을 때 그게 다 얘네들 거예요. 이제 그래요? 파일럿으로 홍보하려고 이제 한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극기지에다가 설치한 적 있어요. 저 이거 본 것 같아요. 남극기지 남극 우리 거기 네, 기지에다가 그래서 좀 유명해졌던 회사. 맞아. 아니 봤었어, 이 바보. 봤었어 저. 그래서 지금 그게 플랜티팜이었구나. 네. 근데 저 회사가 만약에 상장한다 그러면은 관심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네,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비상장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죠. 비상장으로 지금 가서 넣으시면 돼요. 그건 싫어요. 그건 싫어요. 언제 상장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당장 실적이 나오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그린 플러스 그 시공하는 업체, 그게 이제 우리나라 1위 업체고요. 유일하게 상장돼 있고. 그래서 근데 이 그린 플러스는 딱 거의 그 주력 사업이 그건 거예요? 예, 그쵸. 원래는 알루미늄 인곳을 하다가 99년 뭐 이때부터 스마트팜으로 갔고 알루미늄이 이제 어쨌든 뼈대를 만드는 거니까 이게 싸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유리 온실을. 그래서 유리 온실 쪽에서는 어쨌든 우리나라 1위 10년 연속 뭐 시공 이쪽은 시공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입소문 뭐 그다음에 시공하시는 분들의 그 능력, 실력. 그렇죠. 이제 오너가 아마 현장에서 계속 필드에서 계속 활동을 하시고 이러니까 그래요? 상대적으로 그 트랙 레코드를 모시고 있다죠. 그러니까 계속 잘하는 회사 계속 잘하는 것 같고 일본에서 시공을 더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일본에서 65만 평 누적했고 국내에서는 국내에서 지금 누적으로 20만 평 조금 넘게 했는데 일본에서 오히려 좀 인정받아서 잘하고 있는 회사. 일본 걔네가 생각보다 엄청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팜 해외 쪽으로 진출한다고 하면 제일 수요가 많은 데는 이제 중동. 네, 왜냐하면 사막이고 하니까 뭐 지금 중동의 대도시도 만들잖아요. 스마트 시티. 그래서 그런 쪽도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고. 네, 일단 호주 의외로 호주나 이런 데도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민자 작가님이 그린 플러스 주가 바닥 잡은 것 같아요.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우량주인데요. 실적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나왔던 회사인데 코로나 때 좀 힘들었고
그리고 좀 테마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런 거 좀 아쉽죠. 그죠. 수주 베이스로 이익이 창출되는 회사인데 이제 주가 움직이는 거 보면은 좀 그렇게 뉴스 플로우에 조금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지. 12,100원이네요. 좀 길게 보고 들어가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네. 개인들이 또 어쨌든 스마트팜에 대해서 관심이 다들 많으시네요. 저 스마트팜 너무 재밌네. 지금 기술 얘기보다 그러니까. 스마트팜 얘기를 더 많이 할 걸 그랬나? 식량난이 지속되면 스마트팜 관련주가 유망할까요? 저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민서 씨 뻔한 얘기. 민서 씨. 아니, 좋은 질문 했어요. 좋은 질문 한 거야. 그러니까 약간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으면 좀 괜찮을까요? 여기 도통이야. 민서 씨. 그래도 열정 너무나 고맙습니다. 자, 고깃집 가도 스마트팜이 있었다고요? 상추 같은 게 있었다고? 좋은 집 같네. 정육점을 가신 것 같은데요. 그 빨간불 보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오늘 우리 센터장님이랑 마지막 요 스마트팜 너무 재밌게 얘기했네요. 신기하기도 하고 저는 처음 또 들어보는 주제여가지고 재밌다. 저는 이런 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농사에 또 관심이 많거든요. 어릴 때 모내기도 직접 하고 그랬어가지고 그때는 뭐 스마트팜이 아니라 그냥 뭐 곡소리팜이었습니다. 허리 다 부러지니까요. 근데 진짜 시대가 지나면서 이런 것들도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9시 개장은 됐고요. 어제 그래도 마지막에 좀 힘을 내줘서 시작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안 좋죠. 안 좋네요. 어려운 상황. 코리아 디스크.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우리 센터장님은 좀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 재밌었어요. 너무 티났나요? 저희도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 어떻게 또 한번 같이. 네네. 저희- 네. 네. 작가님이랑 또 잘 알고 저희가 네. 또 매경이랑도 예전에 시상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좋아요. 같이 맥도날드. 네. 해치면서.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진짜 너무나 즐겁고 또 뭔가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DS 투자증권 김수현 센터장님과 저희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내일 나오시죠? 네, 나옵니다. 네, 파이팅 하셔야죠. 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내일 뵐게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